네, 6월 8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뭐니 해도 아직까지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한 SEC의 기소, 이 제소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코인베이스 사건과 바이낸스 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코인베이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킹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증권성을 따지는 거, 증권이나 상품이냐, 이게 이제 법정에서의 핵심적인 쟁점이 될 건데, 지금 바이낸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창펑자오의 개인 비리가 지금 범죄 혐의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런 것만 놓고 봐도 바이낸스를 좀 치려는, 확실하게 조지려는 굉장히 강한 의도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로이터에서는 110억 달러 규모의 고객 자금을 유용했다. 누가? 창펑자오가.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소장에 담긴 내용들을 중심으로 작성이 된 기사 같아요. 그래서 메리트 피크, 뭐 시그나 체인 이런 곳을 통해서 이 기업 자금과 고객 자금을 함께 섞어서 보관을 하고 마음대로 사용을 했다. 이 모두 창펑자오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회사여서 사실상 창펑자오가 고객 자금을 유용한 것이다. 뭐 이게 지금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체인은 바이낸스의 실제 법인으로 추정되는 BAM에서 1,500만 달러를 또 수령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뭐가 데이터가 지금 근거로서 잡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근거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SEC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창펑자오가 110억 달러 규모의 고객 자금을 유용했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 지금 자금 동결까지 요청을 한 상태인데 이걸 또 법원이 받아들일지 어떨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바이낸스를 확실히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러니까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조지려고 꽤 준비를 열심히 했다. 지금 2020년도부터 바이낸스를 치기 위해서 SEC가 뭐 준비를 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창펑자오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 털면은 먼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일단 110억 달러 고객자금 유용, 그러니까 고객자금을 유용한 혐의, 이 범죄 혐의가 지금 포함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큰 차이점, 코인베이스 기소와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120억 달러라고 또 이거 찍었더라고요. 약간 수치는 차이가 나는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SEC가 창펑자오의 120억 달러 규모의 고객 자금 유용한 증거를 확보했다. 그래서 중개 지주회사인 키비전 디벨롭먼트를 통해서 창펑자오의 관리회사로 이 돈이 보내졌다. 뭐 이렇게까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SEC가 이제 이 회계사랑 분석을 해봤더니 120억 달러는 창펑자오에게 갔고 1억 6,200만 달러는 첸광잉, 이 바이낸스 이사인데 창펑자오 절친이에요. 이 사람 소유 회사로 송금이 됐다. 그래서 창펑자오가 1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유용했다라는 것.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겹치는 건지 별도 사건인지 모르겠어요. 등장하는 회사들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규모가 110억 달러 더하기 120억 달러가 되는 건지 이게 지금 교집합이 형성이 되는 건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창펑자오의 범죄 혐의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SEC가 이 증거를 확보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하면서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어느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정부기관이, 규제기관이 이 단서를 잡았을 때 가장 좀 강력한 내용들은 항상 이 휘슬블로워, 이 내부 고발자들에게서 나오게 되잖아요. 이번에는 전 바이낸스 USA CEO 이 캐서린 콜리라는 사람이 좀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US는 이 별도 회사가 아니었다. 자기가 일해보니까 뭐 원래 커스터디, 마스터 서비스, 뭐 상표 계약권 등등 여러 가지 계약을 맺고 있어서 이 별도 회사가 아니고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한다. 뭐 이런 증언을 SEC 조사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EC가 확보한 휘슬블로워 가운데 한 명이 캐서린 콜리라는 이 전 바이낸스 US의 CEO였구나. 뭐 요런 점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뭐 창펑자오를 비롯한 이 바이낸스의 창업주들과 뭔가 안 좋았겠죠. 안 좋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SEC한테 가서 이제 꼬질른 거잖아요. 까발린 건데 아무튼 뭐 캐서린 콜리가 좀 한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뭔가 좀 구체적이다 했더니 이런 건 확실히 또 이 내부 고발자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SEC 입장에서 내부 고발자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워싱턴 DC 지방법원이 창펑자오에게 소환장까지 발부를 했더라고요, 벌써. 꽤 속도감 있게 지금 뭔가가 이렇게 진행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21일 안에 이제 서면 답변을 하라는 건데, 이건 뭐 형식적인 절차이고, 그래서 내가 직접 소환에 응할 필요는 없다. 조금 뭐 그냥 무덤덤하게 SEC 규제 뭐 준수 프로세스의 일환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새로울 거 없어. Nothing new.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계 내부에서 SEC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조금 표현이 수위가 높아요. 확실히 수위가 높고 라이언 셀키스 메사리 CEO인데 이 양반은 뭐 지금 연일 목소리를 높이면서 게리 겐슬러를 비판하고 있고 자신의 남은 커리어를 이 겐슬러를 무너뜨리는데 활용하겠다. 뭐 그게 자기의 목표다. 뭐 이런 얘기도 자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이언 셀키스가 하는 얘기가 겐슬러는 이 약자를 괴롭히는 거를 즐기는 전형적인 나쁜 사람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지위를 남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친 언어만 사용을 하고 홍보에만 매진을 한다. 직원들은 그를 비웃고 있고 결국은 패배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홍보에만 매진한다라는 게 그런 거죠.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등장할 만한 것들, 그런 아이템들만 SEC에서 다루고 정작 어떤 트위터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시간 금융사기 이런 건 또 가만히 두 손 놓고 있고, 그러니까 킴 카다시안처럼 이렇게 뉴스에서 딱 주목할 만한 어떤 이 PR과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감이 좋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FTX, 샘 뱅커먼 프리드 이런 사람들을 족치는 건 또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정말 무슨 킴 카다시안 이런 유명 인사들 치는 건 또 잘하잖아요. 그게 또 사실 굉장히 큰 미디어 주목도를 높이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 지금 PR 윈스라고 표현된 부분은 그런 상황들, 지금까지 겐슬러가 보여줬던 정말 좀 약간 무능하죠. 무능한 어제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FTX 사태에 대한 이슈, 관심을 흐트리기 위해서 지금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이번에 기소를 한 거다. 그러니까 정작 이 시장에서, 이 산업에서 너무나 부정적인 요인들은 잡아내지도 못하는 주제에 쓸데없는 짓만, 자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정치적인 행위만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이번에 라이언 셀키스가 이렇게 조금 비꼬아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크립토커런시 블록체인과 관련된 로비 단체죠. 이 블록체인 협회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EC는 법은 제정 안 하고 계속 소송만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법원이 겐슬러가 틀렸다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할 거라고 확신을 한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뭐가 증권이고 뭐가 비증권인지는 법을 만들어서 기준을 명확히 하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빼고 다 증권이야, 이렇게 미국에서 입법을 해버리면, 그래서 CFTC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규제권을 갖고 나머지는 다 SEC 관할이야, 이렇게 그냥 명확성을 제기해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뭐 누가 소송을 당하든 말든 일단 소송을 당한다라는 거는 그냥 증권법에 위반이 됐던 거를 이때까지 했으니까는 벌금 내, 이제 이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렇게 전부 다 싹 다 증권으로 규정되는 입법화가 되면 그냥 규제 명확성이 생기는 거고, 대신 그렇게 되면 적잖은 기업들이 이제 미국을 등지겠죠. 그래도 미국이 세계 최대 어떤 규모의 경제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시장성을 갖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때려잡는 액션이 강화된다라면 등을 돌리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당장 갤럭시 디지털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요 사업 부문들을 다 미국 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규제 명확성이 생기는 건 좋은데, 이게 뭐가 증권이고 뭐가 비증권인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권법을 위반했다라고 해버리니까 이런 반발이 지금 나오는 거죠. 법은 제정하지도 않고 법부터 만들어야지 병신새끼야,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네, 마이크 노보그라치 이런 얘기 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이번 정식 소송 진행되지 않을 거야. 일단 리플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여론 공방전 비슷하게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규제 이슈가 조금 우악스럽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수 사업, 우리 회사 다수 사업도 미국 이외 국가로 이미 이전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저 같아도 규모 좀 있고 돈도 있고 그러면 굳이 더러워서 안 할 것 같아요. 당장 뭐 홍콩, 뭐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 프랑스 이런 데는 영국 오라고 난리잖아요. 암호화폐 기업들.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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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세 법인세 감면해주고 기업들의 입장을 듣고 규제 법안 만들겠다고 이번에 홍콩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라고 오라고 난리인데 지금 미국에서만 이렇게 쌩치랄 난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되게 웃긴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오늘 오후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 전해진 소식들 중에 제일 조금 웃긴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같아요. 이 갠슬러와 창펑자오가 사실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 한때. 그래서 갠슬러가 고문 자리를 2019년 3월에 창펑자오와 일본에서 점심 같이 먹고 바이낸스에 고문 자리를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이때가 이제 MIT 교수 그만두기 얼마 전인데 그때 이제 고문 자리를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벌이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서 창펑자오를 봤던 거죠. 그래서 갠슬러는 이 바이낸스와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래서 2019년 3월 점심 일본에서 같이 먹고 나서도 창펑자오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했다. 이번에 지금 바이낸스 변호인단이 오늘 밝힌 내용이요. 박철호님 맞아요. 저도 지금까지 전해진 거는 갠슬러가 고문자를 요청한 게 아니라 바이낸스가 갠슬러에게 고문자를 요청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거였는데 이번에 바이낸스 변호인단이 갠슬러가 고문자를 요청한 거라고 바이낸스 입장을 밝힌 거예요. 약간 진실 공방 개념으로 지금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근데 고문자를 요청했다라는 게 이게 있을 거거든요. 바이낸스에 문건이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이낸스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법정에서 가서 이걸로 다투게 어떤 그 갠슬러의 정치적인 의도를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이 다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바이낸스는 그 갠슬러가 요청을 했던 어떤 뭐 서면 자료가 됐든 문자가 됐든 이메일이 됐든 뭐가 됐든 뭘 지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변호인단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바이낸스가 갠슬러에 요청했다라는 게 아니라 갠슬러가 바이낸스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 이거는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느낌이 완전 다른데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번에 바이낸스를 친 것이 이게 명확하게 정상적이거나 상식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 약간 보복성이라는 거 어떤 뉘앙스? 그런 것까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번 발표를 통해서. 그래서 바이낸스도 나름 약간 이건 사실 약간 치졸하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긴 한데 어쨌든 꺼내 들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거의 뭐 법정 소송을 통해서 진짜 지저분하게 진흙탕 싸움 하겠다라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도 조금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때 이제 창펑자오가 둘이 친했더라고요. 창펑자오가 게리 갠슬러의 요청에 따라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제 갠슬러가 교수로 일하던 MIT로 가서 암호화폐 수업의 일환으로 인터뷰까지 진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특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사실 특강 제안은 정말 친한 어떤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질 있는 그런 사람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교수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진짜 둘이 친했구나, 절친이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게리 갠슬러는 2019년 하반기에 미국 금융위원회 출석 전에 창펑자오에게 자기가 준비했던 그런 예정된 증언과 관련된 사본을 공유하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서 이런 멘트를 해도 맞겠느냐라고 이런 어떤 것까지 굉장히 이제 예민한 부분까지 서로 공유를 할 정도로 친밀했구나. 그러니까 갠슬러는 창펑자오에게 뭔가 다른 거를 바라고 있었구나. 뭐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조금 느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바이낸스 변호인단이 꺼내든 카드여서 꺼내든 내용들이어가지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이제 법정에서 다퉈지겠죠. 이제 SEC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소송과 관련 없는 이슈다 이렇게 치부를 할 거고 바이낸스는 이것과 관련된 증거들 제시하면서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제기된 소송이 아니다, 제소가 아니다. 이런 걸 아마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떡밥을 던지고 있는 걸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요것도 재밌어요. 이게 지금 이 사람 케니 리, 이 만타 네트워크 창업자인데 이 사람이 MIT 슬로안의 교수였거든요. 저희 겐슬러가 MIT 슬로안에서 이제 조교로 일할 때 자기가 겐슬러 수업을 들었고 그때 이제 B&B 관련 리포트를 작성을 했대요. 근데 그거를 겐슬러가 이거 괜찮은 보고서 하나 나왔는데 한번 볼래 하면서 창펑자오에게 이걸 전달을 해서 공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IT 조교가 쓴 블록체인 커런시, 크립토 커런시, 이 크립토 파이낸스 앤 블록체인 랩 여기서 진행된 크립토 커런시 블록체인 수업 담당 교수가 겐슬러, 거기서 작성된 석사 보고서 리포트를 창펑자오에게 공유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 리포트를 작성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블록체인 창업자가 된 거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두 사람이 겐슬러와 창펑자오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규제 당국과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리더들의 이 열린 마인드, 이를 통해서 블록체인의 미래를, 그 기회를 느낄 수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블록체인 기업을 창업을 한 거잖아요. 한 걸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소송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안타까웠고 부모님 싸움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케니 리라는 만타 네트워크의 창업자가 겐슬러 밑에서 공부를 할 때만 하더라도 두 사람이 엄마 아빠와 비교될 정도로 굉장히 친밀하게 느껴질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 학생이 쓴 괜찮은 리포트를 이렇게 전해주면서 업계 리더였잖아요. 바이낸스의 CEO니까. 이런 사람에게 여기서 이제 규제 당국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겐슬러가 CFTC 위원장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규제 당국의 리더, 기술 혁신 주도 리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런 상호작용성을 보고 자기가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이 혁신 산업의 미래를 봤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겐슬러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블록체인 업계와 친밀한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물론 이제 이 바이낸스 고문 자리를 요청했다라는 거는 뭔가 이제 굉장히 겐슬러스러운 그런 거잖아요. 인맥을 활용해서 내지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인맥을 만든 걸 수도 있고 인맥을 활용해서 자기의 다음 자리를 만들려고 했던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보기에는 이런 긍정적인 어떤 뉘앙스를 남겼다라는 거고 이게 또 긍정적으로 이 사람에게 이 사람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블록체인 업계에 하나의 어떤 리더로서 일을 하게끔 만든 그런 인물이 창펑자오와 게리 겐슬러였다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웃기지 않나요? 전 이거 보고 야씨 진짜 둘이 이 정도였어?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진짜 학생 리포트를 줄 정도면은 이거 되게 특강 요청할 정도면 친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친하다라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도 교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도 특강 요청을 되게 자주 받아요. 근데 귀찮아서 안 하는데 이런 거, 와, 게리 겐슬러와 창펑자오가 예, 뭐 이런 거 보는데 약간 이번 바이낸스 소송이 좀 다르게도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맥락상 핵심적인 이슈로 볼 수는 없어요. 약간 격가지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인데 두 사람의 관계성을 놓고 봤을 때 이런 관계에 어떤 시절이 있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캐시 우드 이번에 2천억 달러 넘는 규모의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저가 매수했죠. 42만 주를 사들였는데 20% 빠졌을 때 42만 주 2천만 달러 넘는 돈으로 때려 박아서 사들였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바이낸스는 범죄 활동 혐의로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사기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코인베이스에게 좋은 일이야. 이 코인베이스는 범죄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게 아니고 이 스테이킹 이슈에만 휘말렸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비증권인지 그것만 중요할 뿐이고 열 몇 개의 코인들이 증권인지 비증권인지 그것만 갈래치기 하면 되는 거고 무슨 코인베이스 CEO가 고객 자금을 유용했다라든가 이런 범죄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낸스에 이런 범죄 혐의가 포함된 기소 내용은 잘 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돈 벌고 싶다라는 지금 속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이번에 SEC가 바이낸스를 기소하면서 증권이라고 제시한 코인들이고
이 파란색 안에 있는 게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 증권이라고 명시한 거예요. 지금 19개인데 뭐 갠슬러가 그랬죠. 기소하고 나서 이 중에 하나만 증권성을 입증하면 된대. 그러니까 뭐가 증권인지 비증권인지 입증을 하고 기소를 해야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프로젝트 팀마다 지금 재단마다 다 반발하고 있잖아요. 어제 에이다, 이 카르다노 재단에 이어서 오늘은 보니까 샌드박스도 비판했던데, 아무튼 조금 지금 재미있고 웃긴 상황이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